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김봉식이라고 그 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로 조지호 본청장하고 둘이가 구속됐는데 조지호 씨는 몸이 아파서 병보소로 나가고 제가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김봉식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경찰대 5기더라고요. 나보다 후배여서. 봉식이가 되게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나한테 막 아이고 대표님 막 나를 보내 울어.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회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웃지다가 너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너무 억울하대. 왜 억울하냐 했더니 자기는 윤석열이가 대구지검 검사할 때 유치장 감찰하러 검사가 다니거든요. 보통 그 검사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장에 혹시라도 인권유린 사태가 있는지 유치장 감찰 권한이 검사한테 있어요. 그 가면 이제 경찰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때 경위였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인사해서 명함 한번 주고받은 것밖에 없대요. 대구지검 때 윤석열이 술친구로 알려졌는데 자기는 술도 못 마신대요. 진짜 술도 못 마시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명함 한번 줬더니 그거를 이 윤석열이가 전화번호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걸 2년이 됐다고 대통령이 되더니 본청장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본청장. 그러니까 자기는 경북청장이라 하면 딱 맞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꼭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있네. 그래서 그보다 후배인 경찰대 6기 조지호를 본청장을 시키고 5기인 이 친구를 서울청장을 시킨 겁니다. 내가 물어봤지. 야, 너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청장까지 됐는데 계엄령이 발동되고 포고령을 보면 국회를 다 봉쇄하게 돼 있는데 우리 헌법상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의 대상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계엄군이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국회는 대상이 안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계엄을 발동하면 즉시 통고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랐냐 내가 그랬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헌법을 안다 그러면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인 걸 바로 느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헌법적인 우리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잘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경찰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군인들 다 장성들이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장성증 때문에 민사적 기능,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게 단순히 총 쏘고 어디 점령하는 이런 군사작전만 있는 게 아니라 민심을 통과하는 민사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작전을 펼칠지를 알고 국회로 간다고 이건 헌법 위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장군들이 몰라. 육사에서 어떻게 헌법을 가르쳤는가. 제가 안규백 장관한테도 그랬습니다. 육사 공사회사 지금 검찰들, 법원들, 사법연수원 헌법 공부 좀 제대로 시켜라 전부 다.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들이 그날 밤에 회의를 열어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어떻게 계엄 당국과 협조할지를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떻게 대법관들이 국회를 총든 무장군이 국회를 점령을 했는데 그것도 생중계로 나와서 유리창을 때려 부셨잖아요. 우리가 5.18을 겪은 광주지만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수많은 계엄령이 있었지만 계엄군들이 국회를 봉쇄하긴 했습니다. 12.12 때나 5.18 때도 전두환 때도 국회 앞에 탱크를 갖다 놓고 국회 전체를 봉쇄하긴 했지만 국회 영내로 들어와서 정문을 넘어서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온 것도 둘째 문제고 거기에 더 나아가 본회의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폭거를 한 거예요. 전두환, 박정희도 안 했던 일을 이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군인이라는 게 대령까지 됐으면 그 유리창을 깨고 부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게 딱 경고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헌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 한다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좀 본능적으로 이상하다 그랬지만 어떤 법률적으로 분명한 판단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도 판사 출신인 장동혁이 나경원이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했던 분들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장동혁은 12.3이 국회의 폭거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계엄령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해산을 시켜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인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가 세 군데 만들어집니다. 한성과 블라디보스톡과 상해에서 만들어진 게 통합돼서 상해 임정이 만들어져서 임시정부 이제 헌장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 자체가 왜 그러냐.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은 마한, 진한, 변한이 통합되니까 삼한이 대한이 됐다는 것이고 민국은 왕의 나라, 막비 왕토, 군주지국이 민의 나라로 바뀌는 게 민유방본이니 복노라의 방향이라 서경에 나온 말씀처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민본 사상의 기초에서 민국이 만들어져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민국으로 했는데 그 대한제국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태극기가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였습니다.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 때 한글이 공식 언어로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정음이. 그전엔 그냥 백성의 언어였는데 공용문서의 공용 언어로 채택된 게 대한제국 때입니다. 독도가 1901년도에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영토로 편입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간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이 됐습니다. 조선공산당이 1924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공산당보다 훨씬 임시정부가 앞선 겁니다. 대한민국이 토대가 1915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설됐다고 우리가 건국 이론을 펴야 북한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민족 통일의 도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일제로부터 우리가 식민지 해방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9년 3.1운동 때도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고 대한독립을 했을까? 이 대한이라는 것은 조선보다는 훨씬 자주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임시정부가 나라의 국명을 할 때 대한으로 할 거냐, 신한으로 할 거냐, 조선으로 할 거냐, 고려로 할 거냐 네 가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대한으로 자는 합의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는데 3일 정도 때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게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가 태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948년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나 세력들은 일제시대 때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에 친일한 것이 국가를 배신한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제에 협력했던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는 나라가 없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였다. 김무수 장관 말처럼 그때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한테 협조한 게 뭔 죄냐. 나라가 이제 1948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의 나라에 충성하란다. 이런 논리입니다. 모윤숙이라는 사람이 일제 때 천황폐하를 위해서 덴노하이카 반자이 사쿠라처럼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은 시를 썼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반공의 투사가 돼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또 시를 써가지고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미당 서정주, 목이 길어 슬픈 짐승 노천명이를 비롯해서 다 일제를 찬양했던 시인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다 반공 애국 투사가 돼서 애국자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려면 일제 때는 나라가 없어야 돼. 그래야 일제에 충성한 게 양심의 가책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연히 나라가 이미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일본 국민으로 인정 안 했다니까요. 일본 국적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일본 국민처럼 우리를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군에 입대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41년도 태평양전에 가니까 할 수 없이 강제 징집해서 나중에 겨우 얘들이 끌고 왔지. 처음에는 군대 입대할 자격도 주지 않았어요. 조선이나 호적법으로 관리해서 후대이 센징 불령선인으로 우리들을 치안유지법 대상으로 관리했던 것이고 호적법이었고 우리가 여권을 일본국이라고 있다 그러지만 국적과 여권은 달랐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일본 국민으로 취급받지 않고 지금도 50만 제일도포가 일본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권 물론이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도 지금 제1교포 2세, 3세한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뭔 일본이야? 김문수한테 묻고 싶어요.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이었으면 왜 2세, 3세가 지금까지 일본에 끌려와서 지금 일본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 지방자치 선거권, 피선거권도 안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외국인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권리, 국회의원 입후보 피선거권, 선거권 안 주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은 주고 있어요. 주민으로서의 권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러면 일본에서 태어나서 50년 이상 산 사람들은 일본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서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지방자치 선거권, 피선거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있어요, 지금도 자민당 놈들이. 그런데 무슨 일제 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어. 이런 시민주의 근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통일정부 수립이 포기되고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하겠다라는 게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때 우리 모두가 지금은 분단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이러려고 분단되려고 우리가 해방 독립운동 했단 말이냐. 절대 분단 안 된다. 통일국가를 만들어야지. 뭔 소리냐. 좌우합작 정부를 만들자고 열심히 여운형 선배가 뛰고 다녔지만 이 극우 분자한테 47년도에 암살돼 돌아가십니다. 아마 여운형이 제가 봤을 때 해방 이후에 가장 국제적인 인물이고 잘생기고 뛰어난 언변에 탁월한 정치력에 통합력에 여운형이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큰데 여운형 선생님이 47년 돌아가시고 김구 주석께서는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이 신상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가 결국 50선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구 주석의 애국단심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감을 가지만 단독 정부 그때 50선거에 참여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익희 선생은 참여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경기도 광주 출신인데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이 양반은 와세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다가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3.1운동에 참여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내무부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김구 주석과 함께 임시정부가 이제 본국으로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양반은 신탁통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과 그때 갈라집니다. 해공 신익희는.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너무 탄력성이 없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남한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야지. 어쩌겠냐 북한 놈들이 있어. 김일성이가 말만 겉으로 남북회담 오지 사실 자기들이 공산당 주도로 권력을 다 잡고 있어서 그때 아마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해공 선생은 참여를 합니다. 제한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대 국회의장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50선거에 198명을 뽑았습니다. 제한국회의원을 198명. 원래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주도 4.3 사태가 나가지고 제주도 의석 2명을 선출 못했어요. 198명을 뽑아가지고 원래 300명, 100명은 북한 쪽은 놔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300명이죠. 근데 그때는 북한 쪽 100석을 놔두고 남쪽 200명에서 200석을 100 중에 제주도 2개 빼고 198명의 제한국회의원이 1948년 50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의장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승만이가 돼요. 이승만이 가장 연로 최연장자여가지고 임시의장하고 초대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로텐도로 가면 이승만 동상이 있는 이유가 초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승만 동상이 있습니다. 일본 국회 가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의장이기 때문에 제국의 의장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 가보시면 로텐도홀 오른쪽에 이 제한헌법 전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이승만이 읽은 겁니다. 재건헌법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보수 세력이 존경하는 이승만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는 걸 수차례 명시를 했고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 초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해가지고 1948년 초대 국회의원 198명이 뽑혀서 재헌 의원이 임기 2년, 1950년 5월이 되니까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50년.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달 전에 5월 말일경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무소속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 무소속이 대부분 이 김구 주석을 지지하는 임정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걸 뭐 깜짝 놀래가지고 오메 이거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보면 내가 떨어지게 생겼구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노예한 분입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한 것을 직선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국회의원 이제 반 이승만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과반수 이상.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못 해먹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개헌을 한 게 한국 전쟁이 일어난 중에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53년 7월 27일 날 휴전전쟁이 됐으니까 52년도 되면은 한참 휴전선에서 휴전회담 하면서 이제 막 백마고지 쟁탈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52년도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완전히 국회를 군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억지로 강압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게 발췌 개헌이랍니다. 발췌. 왜 발췌냐? 야당은 계속 내각제를 하자 주장을 했으니까 내각제 요소를 일부 받아줘. 그러나 대통령은 직선제로 해. 그래서 그걸 보태가지고 조금씩 발췌해서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통령제 뭐 이런 게 이제 도입되고 내각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이승만이가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54년도에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게 54년도 두 번째 개헌입니다. 해공 신익희가 이제 3선 개헌이 54년도 되니까 안 되겠다. 야당이 정신 차리자 그래서 1955년도 9월 19일 날 민주당이 탄생합니다. 민주당이. 그때 민주국민당과 이런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런 야권이 통합해서 최초로 제대로 된 야당이 만들어진 게 1955년 9월 19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민주당. 근데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은 대단한 독립운동가고 인기가 좋아서 그 유명한
그 한강 백사장 연설이라고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죠. 한강에 모래알처럼 까맣게 모인 유명한 연설이 한강 백사장 해공 신익희 대설 유세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충당 공원 유세 71년도에와 거의 견줄 만한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때 4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한강 백사장에 모래알처럼 모인데 해공 신익희 가서 무조건 이건 정권 교체가 되는 걸로 다 알려졌는데 불과 그게 5월 5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1956년. 근데 호남선을 타고 전주를 유세를 하다가 호남선 기차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합니다. 신익희. 불과 대통령 선거를 10일 앞두고. 그러니까 이 후보 교체할 시간도 없어요. 선거도 오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우리 해공 신익희를 추모한 노래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노래를 들 때마다 참 운도 없다. 해공 선생이 그때 살아계셨으면 무조건 정권 교체가 됐을 텐데 돌아가신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에이 축산 조보감이나 찍어줘 보자. 축산을 그냥 한 30%를 찍어줬어요. 축산. 우리 그때 진보당의 축산이 제3의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때. 해공 신익희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표에 찍은 표가 180만 표가 나왔어요. 축산이 한 200만 표 얻었거든요. 이승만이 한 400만 표 얻었고 추모표가 180만 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효표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해공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통령 후보라 찍어줘 보자. 그래서 부통령 후보가 돼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이기붕을 이기고. 근데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이 돼요. 대통령 이승만이 됐지만 이승만이가 장면이 된 걸 보고 다음에 장면을 떨어뜨리겠다 싶어서 한 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는데 이제 조병옥과 장면이 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조병옥 선생이 또 이 양반은 미국 갔다가 10일 한 달인가 앞두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부통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부통령을 이기문으로 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부정선거를 해서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됐고 이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이제 나와서 싸우다가 그 한 학생이 철탄에 맞아서 이한열처럼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김재열 학생인데 우리 전라북도 남원액입니다. 남원액인데 이 친구가 마산상고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보러 왔어요. 마산상고 여기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그날 시험 봐놓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데 시위에 참가했다가 잡혀가서 거기 참여했다가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이한열은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김주열이는 정면을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시신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부산 마산 앞바다에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부산의 한 기자가 밤새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어서 빼돌려가지고 전국에 호의로 나간 바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4.18 대구 고려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80년 이제 6월, 4월 혁명이 성공해서 의원내각제로 3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3차 개헌. 61년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5차 개헌, 제3공화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왜 5.16 쿠데타가 성공했느냐. 그 성공은 우리 민주당의 분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보선은 구파, 장면은 신파였어요. 윤보선은 아무튼 봉건 귀족의 집안의 아들이고 장면은 그래도 가톨릭 신자였다가 우리 인천 사람인데 좀 신식화된 분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총리가 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보선이 장면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간에 아주 앙숙이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구파 신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장면 총리가 이뻐해가지고 가톨릭이다 보니까 우리 DJ를 영세를 때 대부 역할을 장면 총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DJ는 사실 그때 인재에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원외위원장인데도 그 장면 총리가 집권 여당의 대변인을 임명해 줬어요. DJ를. 그만큼 DJ를 이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이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윤보선이한테 미국 대사가 가서 빨리 진압 명령을 내려주면 미국이 협조하겠다 그랬더니 윤보선이가 진압 명령을 안 내린 거예요. 지금 한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헌법이 위기 상황에 헌법을 써야 될 임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무를 해태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 볼 때 주영복인가 국방부 장관 도망다닌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게 윤보선이고 장면보다 찾았던 장면은 어디 해화동 성당에다가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양반들이 이 대통령 총리가 둘 다 이렇게 이 헌법의 위기 속에 자기 헌법적 임무를 해태하고 도망간 바람에 5.16 쿠데타가 어이없게 성공을 하게 돼서 이 민주당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다가 사실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이가 또 5.17 쿠데타로 만드는 게 이제 7차 개헌을 해서 제5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보면 워싱턴 DC 가보면 캐피탈 힐에 미국 국회의사당이 언덕에서 백악관을 내려다보고 있고 중간에 링컨 기념탑이 있고 백악관 저 아래 국회에서 아래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회가
대통령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프리사이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력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웬만한 회사 대표도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모임 대표도 프레지던트. 엠페러가 아니에요, 엠페러가. 뭐, 유어 하이니스, 뭐, 로얄, 이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프레지던트가 완전히 왕처럼 되려고 지금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9차례 걸친 헌법 개정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나이 30이 돼가지고 딸내미를 낳으니까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져서, 야, 이 맹자님이 말씀하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데 내 스스로 경제적 자주성이 없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그때 89년도가 동구권이 붕괴되고 91년도에 소비에트가 이제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늙어서도 사회주의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이 자본주의 불평등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없을까라는 그런 낭만적인 꿈을 꾸고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들도 사회주의가 독립운동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경도됐던 게 있었습니다. 이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현장을 보고 한번 내가 직접 봐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형한테 좀 또 친구들한테 좀 돈 좀 여비 좀 주시오 그래서 못 와가지고 한 500만 원을 못 와가지고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모스크바, 페테르스부까지 한번 돌아보고 나서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명한 레닌이 썼던 그 러시아 말로 시도 젤라치란 말이 있는데 그 영어로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한번 글을 썼습니다. What is to be done이나 글을 쓰고 나서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헌법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헌법이 좋은 거예요. 괜히 좌익서적 읽을 필요가 없네. 그 헌법대로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가 9번 헌법을 개정했는데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은 유일하게 지금의 헌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일방적인 기한을 했고 그래서 이 헌법이 가장 오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쏟아지면서 야, 헌법이 그냥 장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생활규범이 됐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헌법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1919년 3.1운동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헌법 전문이 이 제헌헌법에서도 지금까지 헌법 전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 주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주체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해놨습니다. 정의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에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항구적인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된 헌법을 8차례 개정된 이 헌법을 국회의회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합니다. 이게 1987년 10월 29일이 이게 개정된 헌법입니다.